자, 그럼 교재 계속 145쪽의 수익률 한 번만 더 볼게요.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긴 한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서 못 쓰고요.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기대가 클 때 투자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률이면서 내부 수익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왜 내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투자 내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이면서 항상 포기되는 수익률인 기입용이 됩니다. 이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를 우리는 투자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는 투자 증가라고 불러요. 요구 수익률이 더 클 때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감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우리는 투자 균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네 글자씩으로 대답을 하시면 기대가 크면 투자 증가, 요구가 크면 투자 감소, 그러다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순간 투자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든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든 마지막에는 투자 균형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볼 건데 보기 전에 앞에서 했던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고 싸게 사야 부동산의 가격을 싸게 사야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갑니다.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한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몰리고 인기 있어지는 부동산 맞죠?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 순간 이제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막기 시작한다.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하락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락을 하다가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하락을 멈춰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투자 균형.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시험에서 요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를 한번 보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기대가 크면 이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투자 증가. 투자가 증가가 되면 이 부동산 이제 인기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격 상승. 상승되는 순간 기대 수익률이 점차 막기 시작한다고요. 하락. 어디까지? 같아지는 수준까지. 기대와 요구가 균형을 이룹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기대 작은 거 한번 해보죠. 기대 작은 거. 기대가 작아. 이 부동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동산이 됩니다. 수요, 투자 감소. 투자 감소되면 갑자기 이 부동산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막 하락합니다. 가격 하락. 기대 수익률은 점차 이제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하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몇 프로까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그걸 뭐라 부른다? 투자 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네모친 것만 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맞추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의 결말은 기대와 요구가 뭐해지면서 같아지면서 투자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뭐가 크면 기대가 크면 기대는 점차 뭐해야지만 하락해야지만 균형을 갈 수 있고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가 뭐했으면 작았으면 기대는 점차 뭐해야지 상승해야지 균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게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정말 최전방에서 이걸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매물도 나오고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져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급매물들이 갑자기 급하게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경우가 이제 되는 거고 오히려 기대가 더 커지는 경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격이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이렇게 뭐 천장을 막 뚫고 막 갈 기세로 가다가 갑자기 이 부동산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요. 수요가 점점 줄고 그러면 호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지? 얼마까지 쭉쭉 떨어지냐면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무 11홍, 건불 10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10일 동안 불 끈 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냥 좋은 부동산도 없고요. 마냥 나쁜 부동산도 없어요. 마냥 좋은 부동산도요.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메리트가 사라지고요. 그렇게 안 좋았던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메리트가 생겨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질문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 자, 가자.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좋습니다. 또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근데 누가 클 때 투자하죠?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죠. 맞아요? 기대 수익률은요. 어떻게 구하겠다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기대 수익률은 아는 거 맞죠? 오케이. 기대 수익률은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요, 가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요. 요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근데 무위험률을 저한테 처음 들어보셔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첫 시간에 저랑 만나서 위험은 불확실한 거고 위험의 반대말이 확실한 건데 그게 무위험이라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국채나 정기 예금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얘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무위험률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일까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일까요? 왜냐하면 얘는 시간만 떼어도 주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얘들은 수익이 뭐고요? 확실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만 부담하신다면, 시간만 부담하신다면 무위험률만 요구하셔야 돼요. 무위험률만 요구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위험 부담도 하겠어. 그러면 수익을 덜 준다, 더 준다. 더가 할증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 수익을 더 주거든요. 그때 주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두 가지 축의 합입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의 합인데요. 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요구하려면 딱 두 가지 부담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부담을 많이 하면? 시간 부담을 많이 하면 무위험률이 커지면서 요거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무슨 부담을 많이 하면? 위험 부담을 많이 하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데 이게 정말 유명합니다. 자, 가자.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겠어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축은 뭐랑 뭐가 있는데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있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무슨 부담이 많아지면? 시간 부담이 많아지면 뭐가 커지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위험 부담을 많이 하면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위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사금, 법인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런 위험 부담들을 하시면 할증 더 내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금, 법인유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사금, 법인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험 한 개만 얘기해 본다면 뭘까요? 사금, 법인유 중에서.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 인플레요. 이분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습하고 오세요? 아니에요? 그냥 감각인가요? 공부 잘하시는 분. 몇 번 얘기하셨는데 다 맞았어요. 어떻게 맞췄지? 작년에 공부하셨어요? 몇 년 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3년 전. 제 강의 들었어요? 누구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잘하시네. 인플레가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 있거든요. 매년 물가 상승은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왜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률 몇 프로 이렇게 항상 발표하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이놈은 겸상하지 않고 다른 위험들과 따로 상 하나 차려주자라고 주장하신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는요. 아니 인플레는 어차피 어떻게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들이랑 겸상해서 더 하지 말고 따로 상 하나 차려주자는 것을 피셔 효과라 그래요. 근데 피셔 효과는 실익이 없어요. 왜 실익이 없냐면 인플레는 위험이에요, 위험 아니에요? 위험. 어차피 뭐 하는 걸, 더 하는 걸 매년 발생하는 거라서 따로 자리 하나 마련해 준 것뿐이지 인플레는 원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요. 기대 수익률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만 외쳐주시면 되냐면 더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거 수익률 구해볼 겁니다. 무위험률. 답을 알려줬잖아. 더하기 하라고. 답을 알려줬잖아 내가. 답은 뭐라고? 더하기.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수익률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인플레.
죽을 때까지 다 하시면 돼요. 무위험률 더하고 위험할증률 더하고 인플레 더하시면 요구 수익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좀 말도 안 되게 나와요. 무위험률이 하락해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OX. X. 무위험률도 상승해야 되고 위험할증률이 하락해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X. 위험할증률이 상승해야지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작아진다. OX. 말도 안 되는 거지.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축 중에서 뭐가 커지면서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요 지문은 틀리면 안 돼요. 왜 틀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투자의 1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영어로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투자의 첫 번째 원칙. 투자의 1원칙은요. 영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에 돌아왔어요. Hello everyone. 예. How are you? I'm fine. 자 그러면 투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면 쉬운 영어예요. 하이 리스크. 따라 해보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무슨 위험에는? 높은 위험에는 뭐가 따른다? 높은 수익이 따른다. 높은 위험, 높은 수익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왜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고.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둘로 구성이 돼요. 뭐랑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는데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요? 위험 할증률이 중요하다고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할증이 막 된다고. 그래서 뭐가 커지면서?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의 이런 관계라 그래요. 이런 관계.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상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쇄. 자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기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주식과 예금의 수익과 위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상하나 마련하지 뭐. 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작을까 클까? 크겠죠? 장점이 단점에? 상당히 큰 단점이죠. 장점이라고? 특이하네. 단점이고 수익이 뭐죠? 높죠. 이거는 뭐죠? 장점이죠.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낮아요. 이건 뭐죠? 장점이죠. 하지만 돈이 안 돼. 수익이 낮다니까 이건 뭐야? 단점입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주식 계좌 개설할 때 서명을 해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뭐 요즘에는 다 쓰게 돼 있어. 그걸 써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갑니다. 수익이 높다는 뭐가? 장점이 방금 얘기했던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뭐 해버리기 때문에?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이 낮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을 알려주거든요. 1년 만기는 몇 프로고 2년 만기는 몇 프로 알려준단 말이야. 그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이 낮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낮다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그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상쇄시켜 볼 건데 상쇄는요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상쇄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절대로 상쇄가 안 됩니다. 자 상쇄 좀 시켜주세요. 높은 위험은 어떤 수익으로? 높은 수익으로만 상쇄가 돼요. 높은 위험을 낮은 수익으로 상쇄시킬 수가 없다고. 좋아요? 낮은 수익 상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정기예금은 돈이 안 돼요. 상쇄 좀 시켜주세요. 무슨 위험으로? 낮은 위험으로 그 아까 수익이 낮다는 걸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데 상쇄시키려면 무슨 관계로 움직일 것? 비례관계로 움직일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은 하면 높은 내주시면 되고요. 낮은 하면 낮은 내주시면 됩니다. 자, 높은 위험 상쇄시켜주세요. 높은 수익 하시면 돼요. 낮은 수익 상쇄시켜주세요. 낮은 위험 하시면 됩니다. 위험과 수익이 같은 관계를 상쇄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들을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요. 위험 무슨요? 추구형.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값이면 덜 위험한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위험 뭐요? 회피형. 마지막으로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위험 중립형은 누구냐면요. 중립형은 위험은 반응이 아예 없어요. 수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험 중립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왜 자 중립기업 화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중립이 뭐냐면 여기서 중립은 반응 없다는 거예요. 반응 없다. 자동차 기아를 갖다가 이렇게 N에다 놓으면요. 뉴트럴에 놓으면 자동차가 반응이 없어 동력이 끊기거든요. 반응이 없어지거든요. 반응 없을 중립이에요. 이 둘의 중간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은 반응 없을 중립. 어디는 반응이 없고 위험에는 반응이 없고 수익만 좇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위험 중립형이라고 합니다. 그 논의 편의상 투자의 성향은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 무슨 형과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과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위험 회피형으로 봐요.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을 가정한다. 습관처럼 투자론 시험 지문 제일 끝에 붙여요. 투자들은 뭐를 가정한다? 위험 회피형. 근데 이 안에서도 둘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냐면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로 구분합니다. 공격적 투자들은요. 마치 누구랑 닮았냐면요. 투자 성향이 추구형과 닮았어요. 누구에 비해서? 보수적인 애들에 비해서. 그럼 애들은 상대적으로 무슨 위험, 무슨 수익에 투자하고 높은 위험, 높은 수익에 투자를 하고 보수적이라면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떤 걸 배우시냐면 이런 걸 배우십니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세로축이 수익이고 가로축이 위험이야. 수위 그래. 근데 수익 10, 수익 20, 위험 20, 위험 30. 우리 이것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하는데 절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A가 좋아, G가 좋아 이렇게 물을 거예요. A가 좋아, G가 좋아. 누가 좋을까요? A가 좋아요. 왜 A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A와 G는 수익이 둘이 똑같아요. 얼마야? 10이야. 그럴 때는 위험이 큰 게 좋아, 위험이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그러면 이게 A가 G를 지배한다 그래요. A가 뭐를? G를 지배한다. 이걸 지배원리라고 합니다. 지배원리. 이번에는 C가 좋아, G가 좋아? 괜찮아. 천천히 한번 봐요. C가 좋아, G가 좋아? C가 좋아. 얘네 둘은 뭐가 똑같은데? 위험이 똑같잖아. 그럴 때는 수익이 많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왼쪽 게 좋아.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왼쪽. 왜 왼쪽이 좋지? 위험이 작은 게 좋으니까. 항상 always 위쪽이 좋아. 왜 위쪽이 좋아? 수익이 높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같은 값이면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실랍니까? 안 할랍니까?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같은 값이면 수익은 높은 게.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타짜라는 영화 보셨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고니. 김고니가 주인공이잖아. 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가 빠르다고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 꺼내세요. 손 꺼내세요. 자, 따라하세요. 얘는 얘를 지배한다. 얘는 얘를 지배한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시험장에 가서 손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굴 지배하고 누가 누굴 지배해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합니다. 그럼 지배하는 걸 누구예요? 지배하는 거 얘와 얘예요. 뭐라고요? 얘와 내 다 보고 있다. 얘와 얘 그러면 절대 난 다 보고 얘와 얘가 좋아요. 얘와 얘. 얘와 얘를 갖다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얘와 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뭐라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를 당해야 돼, 지배를 해야 돼. 그러면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한번 대답해 보자. 누가 누굴 지배하고 누가 누굴 지배해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왜 얘가 지배하죠? 위험이 작으니까요. 왜 얘가 지배하죠? 수익이 높으니까요. 얘와 얘를 일단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오케이? 효율적 뭐라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점이야.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 다 모여봐 하고 집합시킨다고. 뭐 한다고요? 집합을 하면요. 이걸 그 유명한 이게 선이 돼요. 이거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 여러분 점을 집합시킨 게 뭐지? 선이지. 많이 어렵나요? 점들을 집합시키면 뭐가 나온다? 선. 자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누구랑 누군데 지금? 얘랑
얘인데 얘랑 얘지. 걔들을 집합시키면 요런 선이 나온다고. 요런 선이. 자 보세요. 요런 선이. 선 보이세요? 이 선의 이름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것의 모양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 우상향. 이 우상향이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근데 그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간다 그랬냐면 수능 세대 출제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안 배웠어요.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걸 영어로 배웠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적 전선할 때 전자가 무슨 전자인지 아세요? 전자 할 때 전자가 앞전자예요. 여러분 맨 앞장서 있는 놈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 앞장서 있는 놈들을 유식한 말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맨 앞장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 뭐라 그래? 선구자라 그래. 선구자. 개척자. 일송전 몰라요? 선구자.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이오니어 프론티어라 그래요.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진짜 시험에 효율적 프론티어로 나오나? 예. 그럼 영어로 프론티어 그렇진 않고 한글로 프론티어 이렇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 한글로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나온다고.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A가 좋아요, C가 좋아요. 그럼 그 말할 수 없어요. 아니 A가 좋아요, Z가 좋아요. A가 좋아요. C가 좋아요, Z가 좋아요. C가 좋아요. A가 좋아요, C가 좋아요. 그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떤 측면은 좋지만 위험 측면은 좋지만 수익이 좀 아쉽거든. 얘는 뭐는 좋지만 수익은 좋지만 위험 측면이 좀 아쉽단 말이야. 그것은 결국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자. A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수적이에요. C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놈들 어디 투자해요? 그러면 이쪽에 here. 무슨 수익 무슨 위험해?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놈들 어디에? 저쪽에 여기 over there. 뭐야?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시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뭐예요? 무차별 곡선. 몰라도 돼. 근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아래로 볼록해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이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방금 얘가 구성했던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왜 접하는 점이 되는지는 제가 1월달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많은 점인데 접하는 점인데 그 기울기는 좀 봐야 돼요. 기울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공격적인 쪽을 보고 보수적인 쪽을 좀 보시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접하는지 완만하게 접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격적인 쪽은 기울기가 좀 어때요? 완만하잖아요. 보수적인 쪽은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 완만하다를 이해를 못하겠다. 어떨 때 가파르다고 하고 어떨 때 완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이런 길가기는 쉽겠어 어렵겠어요? 와 말이 안 통하네. 이런 길을 쉽게 갈 수 있다고? 지금 기울기 이런데 지금 이런 기울기를 가파르다 그래요. 힘든 길. 요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길을 완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하고 보수적인 투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하다 가파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나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오늘 이걸 갖다가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게 이해되시면 부동산 학개론은 이해가 좀 빠르신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내가 개론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자,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아까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있다 그랬고 보수적인 투자들도 있다 그랬죠. 공격적인 놈들은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서 투자를 했죠. 아까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서 투자를 했고 보수적인 놈들은 무슨 수익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동일한 위험을 던져요. 위험 던지면 무조건 투자들은요 수익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수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 놈은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한 놈은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데 누가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누가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지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잠깐 7번 보세요.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해요.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보수적인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낮은과 높은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설명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자.
위험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어요. 10까지. 그러면 공격적 투자들은 1쪽에 투자하겠어요? 10쪽에 투자하겠어요? 10쪽에 투자하지. 그래서 뭐는 변함이 없냐면 공격적인 투자들은 무슨 수익 무슨 힘에 투자를 한다. 높은 수익 높은 힘에 투자를 한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보수적인 투자들은 여기서 투자를 해요.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두 놈한테 오라는 위험을 던져요. 그러면 오라는 위험을 던졌으니까 어떤 위험을 던졌네? 돈의 위험을 던졌어요. 근데 공격적인 놈들은요, 그동안 위험 레벨 10에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위험 레벨 5를 던지면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해 보여요? 별로 안 위험해 보여요. 진짜 안 위험해 보인다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안 위험해 보인다니까요? 왜냐면 얘들은요, 위험 관련해서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험 던지면, 이거? 오케이, 부담할게 하면서 수익을 요구하는데, 어떤 수익을 요구하냐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 위험에는 위험을 많이 느끼니까 안 느끼니까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수적인 애들은요, 그냥 그동안 위험 레벨 1에서 투자를 해오던 놈들입니다. 오라는 위험이 위험해 보여요? 별로 안 위험해 보여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그러면서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한데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1월달 가서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원만하게 마무리합시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번지 점프대예요. 번지 점프대에 사람 매달아 가지고요,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서 있는 것만 해도 시각적 효과를 돕기 위해서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손이 바들바들합니다. 보이세요? 얘는 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 무서운데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죠. 뛰어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돈 주면 됩니다. 돈 줄게 뛰어내리라.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돈 지금부터 줘봅니다. 10,000원 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뛰어내리다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니까요. 안 뛰어내립니다. 100만 원 줄게 뛰어내려봐. 그래도 안 뛰어내립니다. 이게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줄게 뛰어내려봐. 그러면 심장마비고 나발이고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을 1억을 딱 쌓아놓고 여기 딱 쌓아놓고 한번 뛰어내리면 1억 이렇게.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심장마비고 나발이고 뛰어내려야지. 얘 지금 고소공포증 있으니까 투자 성향이 어떻죠? 보수적이잖아요. 맞아요? 얘는 여기서 뛰어내리는 걸 위험하다고 판단, 별로 안 위험하다고 판단.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는 줘야? 1억 원 줘야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 공격적이라고 쳐봐요. 공격적인 애가 어떤 애인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저기 가평 가서 지돈 5만 얼마 주고 번지점프 하고 온 놈이에요. 지돈 5만 원 주고 번지점프 하고 온 놈이라고. 이놈한테 같은 높이에요. 같은 높이에서 이거 뛰어내려 10,000원 줄게. 그러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려. 바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10,000원 왜 주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얘는 여기서 지돈 주고 뛰어내린 놈이에요. 근데 10,000원을 줄게 뛰어내려 하는 것은 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거든. 이거 10,000원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간만에 친구들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 간만에. 한 명은 이렇게 야근한다고 못 오고 나머지 3명만 이렇게 다 잘 됐어요. 한 명은 삼성에 있어요. 한 명은 삼성에 있고 한 명은 쿠팡에 있어요. 쿠팡 본사에 있습니다. 한 명은 나고. 그렇게 해서 3명이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항상 무슨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옛날에 막 싸운 얘기, 옛날에 막 다툼이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걸 기억하냐면 애들이 30-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너 중2 땐가 나한테 돈 3만 원 빌려서 안 갚았어. 뭐 그런 3만 원을 기억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에 강하다? 돈에 강해요. 자, 지금부터 돈으로 외웁니다. 돈으로 외우시는 분들은요, 시험장 갈 때까지 안 틀립니다. 자, 갑니다. 동일한 위험이 시험에 딱 뜨면 번지점프대. 자,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놈들은 얼마나 줘야 뛰어내립니까? 1억은 줘야 뛰어내려. 봐요. 돈은 안 까먹는다니까?
돈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 원래 부동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약간 돈에 좀 밝아. 1억은 줘야 뛰어내립니다. 근데 공격적인 놈들은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얼마만 주면 뛰어내려요? 대단합니다. 만 원만 줘도 뛰어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동일한 위험이란 말을 던지면 번지 점프대를 돌려주시면서 만 원과 1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싶어요. 동일한 위험에서. 부담을 해라 했을 때 수익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고소공포증 있는 보수적인 놈들은 얼마를 줘야 뛰어내립니까? 1억은 줘야 뛰어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공격적인 놈들은 얼마만 줘도 만 원만 줘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낮은과 높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대관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가자. 교재 146입니다. 자, 교재 146에 가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과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뭐? 위험 할증률 그리고 뭐까지? 인플레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요? 상승하고요. 위험 할증률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률은 뭐한다?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다 빼기다. 더하기다. 이때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상세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비례 관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뭐한다? 커진다. 이유는요.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말이 등장한다니까요. 무슨 위험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주어졌습니다. 누구요? 보수적. 자, 보수적인 애들 어떤 애들이죠? 그렇죠. 얘들은요. 1억은 줘야 뛰어내립니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 처리한 부분, 이렇게 눕기 처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보수적 투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작아요? 커요? 커요?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서 투자를 해요? 낮은 위험, 낮은 수익.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이쪽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말할 수밖에 없다. 가파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거 3번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수익을 요구한다?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격적인 투자들은요. 위험 회피를 많이 안 하는 놈들이에요. 회피도가 작아요. 이쪽에요. 저쪽에요. 저쪽. 그 무슨 수익? 높은 위험, 높은 수익에 투자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접하는 기울기가 뭐하더라? 완만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번지 점프대 올려놓으면 무슨 수익을 요구한다? 낮은 수익. 얼마만 줘도. 대단합니다. 많은 확실히 돈에 강해. 만 원만 줘도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보수적 투자자와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수적 투자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 투자자와 보수적 예측 방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 다르다고요? 보수적 투자자와 보수적 예측 방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저랑 지금부터 보수적 예측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수적 예측은 뭐냐면 미래 벌어질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뭐요? 부정적.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한 예측을 한번 해보죠. 이 사람들은요. 미래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해요. 수익이 적게 발생하고 예측해요. 수익은 적게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하지만 비용은 조금 들 거다 많이 들 거다.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예측해 놓고도 좋아 보이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수적 예측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잃어요. 단점은 뭐게요? 그렇죠.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예측해 놓고 좋아 보이는 부동산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중개업을 브리핑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딱 가면 정말 안 살 수 없게끔 정말 예술적으로 브리핑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부동산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소개를 갖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타고나기도 타고났지만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아는 원장님 중에 한 분 중에 건물을 좀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호 쌤이 좀 잘 아는 그 평가사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중개업자 한 명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지금 브리핑 너무 잘하더라고. 원래 잘하는 줄 알았지만 정말 잘하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또 이게 밑에 직원들도 젊은 친구들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는데 참 든든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개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처음 보는데 안면에 있는데 어디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이번에 여기 물건 하나 저기 혹시 뭐 이렇게 브리핑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우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브리핑을 막 해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6%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 이 부동산은 평균 연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손님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6%야. 내가 봤을 때는 한 4%밖에 안 나오겠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예측해요? 낮게. 오케이. 이 부동산 1년 동안 경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뭐 2천만 원이야. 내가 봤을 때는 한 3, 4천 정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용을 어떻게 해요? 높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손님한테는 브리핑을 그만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지. 부동산도 서비스업이에요. 방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 손님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손님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상아 집에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걱정돼서 그래 내가 이런 진상을 봤나 하면서 소금 뿌리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들 힘들게 자격증 취득하셨지만요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상짓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웃으면서 우리 손님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손님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신다. 보수적 예측은요 보수적 투자 자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그래도 세상 일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믿어. 못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세상 일이 또 우리가 또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영화 타짜에 보면 저기 누구야 유해진이 그런 말을 해요. 따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따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정확하게 갑시다. 알겠죠? 예. 맞추고도 욕먹을 수 있다니까 보고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잘 보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적 투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커요 작아요? 회피도가 커요. 뭘 작아? 작아 자, 따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갑니다. 보수적 투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커요. 무슨 수익 무슨 님에 투자를 해요? 낮은 위험, 낮은 수익에 투자를 합니다. 낮은 위험, 낮은 수익에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많은 편이죠. 가파릅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무슨 수익을 요구하죠?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높은 수익을. 그에 반해서 공격적 투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낮고요. 무슨 위험, 무슨 수익에? 높은 위험, 높은 수익에 투자를 하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하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전혀 다른 방금 분리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보수적 예측입니다. 우리 손님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신다. 이렇게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을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심심하실 때 다 한번 지워놓고 공격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의 구분과 보수적 예측 방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저랑 위험을 처리하는 시장가치 투자가치는 1월달 가서 할게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 관리 방법 중에서 4번에 있는 위험의 통제와 3번에 있는 위험의 전가 제가 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3번 4번만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위험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 그래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세 개요. 자, 임차인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임대료 인상이에요.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이 보험계약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을 스왑이라 그래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편안하게. 자, 은행은 이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지금 갑과도 대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과도 대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고정금리 쓰고 있어요. 을은 변동금리 쓰고 있고요. 나는 고정금리가 좋아서 고정금리를 선택했고요. 얘는 변동금리가 좋아서 변동금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버리니까 갑자기 상황이 변하니까 나는 변동금리가 쓰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고정이었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는 원래 변동이었는데 지는 이제 고정금리 쓰고 싶대.
그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그럼 두 개를 이자율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뭐만 받으면 되니까.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수합해버리고 얘가 쓰고 있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나와 수합.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바꾼다라는 뜻, 수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임대료 인상,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보험계약,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이자율 수합 같은 게 대표적인 전가고요. 통제는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라는 걸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뭐 수년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민감도가 크잖아요. 그럼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민감도가 크면 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성 소득이 나와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정소득이 나옵니다. 영업경비를 털어요.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털어요. 세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영업소득세라는 세금을 털어요. 세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 세후현금 흐름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을 구하게 돼요. 이 세후현금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최종 결과치라 그래요. 그럼 최종 결과치에 임대료, 공실, 경비, 부채, 세금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투입 요소라고 합니다. 투입 요소. 그럼 얘들을 올려도 보고 떨어뜨려도 봤을 때 결과치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일단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민감도 분석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투입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결과치에 똑같은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어떤 놈들은 영향을 조금만 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놈들도 있다면 그 중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민감도가 큰 투입 요소들만 집중 통제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그 유명한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예컨대 잘 들어요? 공시를 변화시켰어요. 부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보고 떨어뜨려도 봤습니다. 뭐가 변했네요 지금? 투입 요소가 변했습니다. 결과치가 변하긴 변하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공실, 부채, 세금은 민감도가 큰, 민감도가 작은, 민감도가 작은 투입 요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주 그냥 임대료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영업 경비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렇더니만 민감도가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다 신경 쓰면 좋겠지만 무엇의 분석의 결과? 민감도 분석의 결과 민감도가 큰 투입 요소가 누구로 판명이 났으니? 임대료와 경비로 판명이 났으니 얘네 둘만 집중 통제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민감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이렇게 수비수 한 명이 있어. 이름을 모르는 수비수 한 명. 빠지면 결과가 막 달라져요? 그게 안 달라지겠지. 근데 손흥민, 뭐 김민재, 이강인 몰라요? 알아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부상으로 빠졌다. 그러면 결과치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대표팀에서도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친구들은 민감도가 큰 투입 요소니까 집중적으로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가랜드라는 회사에서도요. 이렇게 민법 선생, 개론 선생, 공법 선생 이런 분들은요. 빠지면 회사의 타격이 크다니까. 민계공, 임계공 기억납니까? 근데 뭐 세법 선생 하나 빠지고 뭐 크게 문제 없다니까. 민감도가 큰 투입 요소들을 집중 통제한다. 그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우리 더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배워요. 자, 2023년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분당으로 가볼까요? 분당 지역에 아파트가 10,000채가 공급이 됐대요. 10,000채가. 근데 그 중에서 9,500채가 분양이 됐대. 그러니까 미분양이 몇 개 난 거예요, 그러면? 500개가 미분양 난 거지.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분양된 게 몇 퍼? 95%. 미분양 난 게 5%. 이 5%를 뭐라고 하냐면 공실률이라 그래요. 무슨 율? 95%를, 중요합니다, 이거. 이걸 흡수율이라 그래요. 무슨 율? 흡수율. 자,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분양되는지 그 비율을 조사한 걸 흡수율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바꿔서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 실컷 설명해 놓고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을 실컷 설명해 놓고 이걸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양대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분석과?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이 있는데 안 틀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뭐고? 민감도 분석이고. 흡수율 분석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잘 들어요. 흡수율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가 되면 무슨 율? 흡수율. 소비가 안 되면 공실률. 흡수율 분석은 이게 흡수율 분석이거든. 흡수율 분석은 반대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반대말. 흡수율 반대말.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방금 했는데. 흡수율 반대말. 그럼 대답해. 소비되면. 소비 안 되면. 그 흡수율 분석이 참 쉬운 게 시장에 흡수가 되지 않고 남은 걸 공실률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민감도 분석은 반대말이 없어. 자, 두 개 구분 한번 해볼게요.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의 이름은 민감도 분석.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흡수율. 소비 안 되면. 소비되면. 안 되면.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안 분석하는 건 둔감도 분석 뭐 그런 게 없다고.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결과치 끝.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면 흡수율, 소비 안 되면 공실률. 문제 나갑니다.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분석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X. 걔는 무슨 율? 흡수율.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X. 걔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나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틀리면 나 좀 여러분들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학의 꼴랑 분석해봐야 두 개 분석밖에 없어요. 무슨 분석과?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밖에 없는데, 자 봐봐요.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민감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따지는 건 무슨 율? 그럼 소비가 되면 흡수율, 소비 안 되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구분하지 못하시면요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